별장으로 가는 길에 아들 녀석이 뒷좌석에 두고 간 가방을 보고 저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 세워요, 당장. 저는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농담인 줄 알았지만 그래도 차를 멈췄습니다. 그 결정이 우리 목숨을 구했습니다. 가방 안에 들어있던 그것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방송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어느 나라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져나가는지 알게 된다면 마음이 정말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저와 남편 김민주는 양평에 있는 별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낡은 현대 소나타,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 소나무 숲과 드문드문 나타나는 시골 마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 안 공기는 따뜻했고 먼지와 무언가 형언할 수 없이 달콤한 냄새, 아마도 햇볕에 바랜 자리 덮개 냄새가 났습니다. 민주는 언제나처럼 약간 투덜거리며 운전했습니다. 오늘 그의 불만은 그의 생각에 너무 느리게 가는 다른 운전자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대체 어딜 그렇게 기어가는 거야? 그는 앞에 가는 낡은 기아 프라이드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두 발로 걷는 게 더 빠르겠네. 저는 입을 다물고 입가에 옅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저는 그 투덜거림이 그저 습관이라는 것을, 우리 서울 아파트의 낡은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처럼 그의 삶의 배경음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렇게 믿음직하고 예측 가능하며 모든 것에 조금은 지쳐 있었습니다. 이번 별장행은 아들 지훈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아니, 그냥 제안한 것이 아니라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 아빠, 좀 쉬셔야 해요. 이틀 전 전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는 과장될 정도로 활기찼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꼭 별장에 다녀오셔야 해요. 공기도 쐬고 자연도 보고 제가 다 알아서 해놨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보내 우리 차를 정비소까지 가져가게 했습니다. 전체 점검이에요. 엄마, 선물로요. 그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기관부터 제동장치까지 전부 다 확인했어요. 이제 새 차나 다름없어요. 바람처럼 쌩쌩 달리실 거예요. 그때는 그 보살핌이 조금 과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훈과 그의 아내 수지는 최근 몇 년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들의 전화는 보통 자신들의 성공에 대한 짧은 보고와 거창한 사업 계획으로 포장된 또 다른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길고 애둘러 말하는 암시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꺼냈던 계획은 베란다를 확장해서 거실을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얼마나 넓어지겠어요? 그녀는 전화기에 대고 제잘거렸습니다. 물론 요즘 설계사들이 너무 비싸긴 하지만 저희가 지훈 씨 사업 동업자들 앞에서 꿀릴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때 말없이 그런 베란다 3개는 좋게 고치고도 남을 액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지훈이가 차를 정비해줘서 좋긴 하네.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민준이 침묵을 깼습니다. 부드럽게 잘 나가고 덜컹거리지도 않고 말이야. 안 그랬으면 길에서 차가 부서지는 줄 알았을 거야. 네, 좋네요. 저는 길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우리가 갈 길까지 정해주었습니다. 새로 난 길로 가세요. 거기가 더 빨라요. 그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한적한 마을 표지판에서 빠져서 고갯길 나올 때까지 쭉 직진하시면 돼요. 거기 지나면 바로 우리 별장 들어가는 길이에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전 민중과 함께 이 별장의 기초를 다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던 모습. 그때 지훈이는 아주 어렸고 흙투성이가 된 채 행복하게 주위를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수석경제학자로 일하며 얻은 모든 경험과 제 모든 저축을 쏟아부어 그의 물류회사를 맨손으로 일궈냈습니다. 제가 두뇌였고 그림자 속 실세였습니다. 그러다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고 자발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남자답게 주인으로서, 창조자로서 느끼길 바랐습니다. 그것이 그의 성격을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저는 고개를 돌려 뒷좌석을 보았고 제 시선은 무언가 낯선 것에 꽂혔습니다. 낡은 벨벳 자리 위에 지온의 운동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커다란 하얀색 상표가 밝힌 검은색 인조가죽 가방. 그가 정비소에서 차를 찾아 우리 아파트 앞에 차를 대줄 때 두고 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런 덜렁이 같으니라고 저는 늘 하던 대로 다정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소리를 들었습니다. 엔진 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늘고 끊어지는 듯한 신호음. 삑, 삑, 삑. 마치 어떤 전자기기에서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제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민준의 휴대폰은 계기판 위에서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삑, 삑, 삑 소리는 뒤에서 가방 안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한기가 저를 꿰뚫었고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불행의 예감. 너무나 명확하고 뚜렷해서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가슴 속에 갑자기 얼음 조각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제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모든 세포가 위험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삑삑삑. 이 집요하고 단조로운 소리가 갑자기 귀를 먹먹하게 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관자놀이에서 소리가 울렸습니다. 텅 빈 운동 가방 안에 왜 이런 신호를 내는 것이 들어있을까? 민준 씨, 제 목소리는 쉬고 낯설게 들렸습니다. 차 세워요. 왜 그래? 다 와가는데. 그는 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당장 세우라고요. 저는 제 목소리를 저 자신도 알아보지 못한 채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제가 수년 동안 제 자신에게서 들어보지 못했던 금속성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너무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휘청이며 먼지구름을 일으키고 갓길에 섰습니다. 엔진이 꺼졌습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이 찾아왔고 그 속에서 삑삑거리는 소리는 더욱 뚜렷하고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오늘 대체 왜 그래? 남편이 저를 돌아보며 투덜거렸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뭐라도 본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의자 등받이 너머로 몸을 숙여 가방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천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지퍼를 당겼습니다. 날카롭게 긁히는 소리와 함께 지퍼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축축하게 구겨진 수건 위에 그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차역 같은 곳에서 신분 확인 없이 파는 싸구려 단추식 휴대폰. 딱 한 번의 전화를 위해 사고 버리는 그런 종류의 물건. 액정은 희미하고 생명 없는 빛을 내고 있었고 그 화면에는 단 하나의 새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플라스틱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빛나는 배경 위에 커다란 검은 글자들이 공기 중의 모든 산소를 태워버리는 듯한 단어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준비 다 됐어? 화물차는 고갯길에서 대기 중. 정리되면 전화해. 머릿속이 완전히 텅 비고 윙윙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그 공허함 속에서 번개가 치듯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꼭 우리를 별장으로 보내려 했던 지훈의 공격적인 고집. 그의 선물이라던 전체 점검. 특히 제동장치 점검. 새로 난 인적 드문 길로 가라는 그의 명확한 지시. 그리고 우리가 막 다가가고 있던 고갯길과 화물차. 이것은 무례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익숙해져 있던 냉담함이나 이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저를 마비시키고
짓누르고 비명을 지르게 했어야 할 충격이었습니다. 대신 그 충격은 제 안에 단 하나의 지점으로,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차가운 지점으로 응축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뜨거운 분노와 슬픔의 파도가 지나가고 그 자리를 얼음 같은 평온이 차지했습니다.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철없는 아들을 다정하게 생각하던 여자는 인적 드문 도로에 먼지 쌓인 갓길 위에서 바로 그 순간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른 여자가 태어났고 그 다른 여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플라스틱 휴대폰을 제 외투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마치 잠자는 짐승을 깨울까 두려운 듯 가방 지퍼를 조심스럽게 닫고 원래 있던 그대로 자리에 다시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분하게 남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민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평소 투덜거림은 당황스러운 어리둥절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 대체 무슨 일이야? 뭘 본 건데? 귀신이라도 봤어? 저는 생각을 정리하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거짓말은 완벽해야 했다. 단순하고 반박할 수 없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두려움을 유발해야 했다. 두려움은 그가 쓸데없는 질문 없이 복종하게 만들 것이다. 휘발유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불안하게 들리되 격앙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주 심하게요. 기름이 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친 거예요. 더 이상 가면 안 됐어요. 알잖아요. 조그만 불꽃이라도 튀면. 그는 즉시 심각해졌습니다. 휘발유라는 단어는 그에게 채찍질처럼 작용했습니다. 그는 구식 운전자였고 차에서 불이 나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휘발유? 그는 코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상하네. 난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당신은 앞에 앉아 있으니까요. 냄새는 뒤쪽에서 나요. 저는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빠르고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나가서 직접 확인해 봐요. 단, 민준 씨, 절대로 엔진은 켜지 마요. 절대로. 그는 끙끙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그가 차를 한 바퀴 돌고 뒷바퀴 옆에 쭈그려 앉아 차체 밑으로 손을 뻗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그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이미 그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싹트게 했습니다. 그는 차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걱정스러웠습니다. 뽀송뽀송하고 냄새도 안 나는데 당신이 잘못 느낀 거 아니야? 잘못 느끼지 않았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냄새가 아주 독했어요. 지금은 바람에 날아갔을지 몰라도 전문가가 점검하기 전까지는 이 차에 다시는 안 탈 거예요. 위험을 감수할 생각 없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갑작스러운 완고함에 그는 당황했습니다. 보통 저는 부드럽고 양보하며 언제나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럼 이제 어떡하지? 그가 텅 빈 도로를 보며 막막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편승이라도 해야 하나? 여긴 1시간에 차 한 대 지나갈까 말까인데 편승할 필요 없어요. 저는 이미 제 손가방에서 제 휴대폰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 주머니를 태우고 있는 싸구려 가짜와는 너무나 다른 현대적인 지능형 손전화, 견인차를 부르고 지훈이에게 전화할 거예요. 자기 전체 점검이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렸다는 걸 알려줘야죠. 연락처 목록에서 그의 이름을 찾을 때 제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예전에 이 단어는 제 마음속에 따뜻한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그저 글자의 나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주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귀에는 전화기 속 신호음과 제 심장이 뛰는 소리, 박자기처럼 규칙적이고 기계적인 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벌써 도착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약간 성급하고
은근히 깔보는 듯한 애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적절한 억양을 고르기 위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소리는 지치고 실망스러워야 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아니, 지훈아, 아직 도착 못했어. 저는 그날의 잿빛 분위기를 목소리에 담아 대답했습니다. 한적한 마을 못 가서 갓길에 서 있어.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차가 고장 났단다. 고장 났다고요? 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그 밑에서 저는 다른 것을 들었습니다. 긴장. 무슨 일인데요? 어제 막 정비소에서 나왔잖아요. 나도 그 말이 하고 싶구나. 연료 계통에 문제가 있나 봐. 휘발유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내가 무서워서 아버지더러 멈추라고 했어. 이제 시동이 안 걸리네. 다 틀렸어. 저는 계기판을 보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열쇠는 시동 장치에 꽂혀 있었습니다. 한 번만 돌리면 엔진은 바로 걸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 커브, 그 고갯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다른 무언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단순한 놀라움치고는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물리적으로 그의 머리가 얼마나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의 계획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 억지로 지었던 미소가 공포의 가면으로 바뀌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엄마, 확실해요? 그냥 축전지가 나간 거 아닐까요? 그의 목소리는 변했고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어제 오늘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짜증 섞인 말투를 허용했습니다. 전조등은 들어와. 축전지 문제가 아니야. 이미 견인차 불렀어. 서울로 다시 돌아갈 거야. 주말은 아쉽지만 취소해야겠구나. 견인차요? 견인차는 왜요? 그는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지금 가볼까요? 별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텅 빈 고속도로에서 널 2시간이나 기다릴 수 없어. 이미 다 결정됐어. 그리고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작고 거의 무심하게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아, 맞다. 내 운동 가방도 우리 차에 두고 갔더라. 뒷좌석에. 집에 도착하면 나중에 가져다 줄게. 다시 침묵.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공허하고 무겁고 공포로 가득 찬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공황, 그의 절망, 그 가방 안에 그의 계획의 열쇠, 그의 약점이 있었다는 뒤늦은 깨달음. 그가 다시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짜증으로 위장하려 애쓰는 어설프게 숨겨진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방이요? 아, 가방은 됐어요. 빌어먹을. 차가 왜 고장난 거야? 다 점검했다고 맹세하더니만. 돈은 돈대로 썼는데. 그는 소리쳤지만 그의 분노는 정비소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완벽한 계획을 망가뜨린 나, 그리고 맹목적인 우연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진정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냥 쇠붙이일 뿐이야. 해결하면 돼. 저녁에 보자. 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첫 수는 두어졌습니다. 저는 바로 앞, 그 고갯길을 향해 멀리 뻗어 있는 먼지 쌓인 도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양은 여름처럼 밝게 빛났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세상은 영원히 차갑고 어스름한 그림자 속으로 잠겼습니다. 상실의 고통은 목에 걸린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고 보니 제게 한 번도 존재한 적 없었던 그 아들을 위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 슬픔은 저를 마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얼음으로 변했습니다. 제 안에 모든 것이 얼어붙고 돌처럼 굳어 조용하고 차가운 결의로 변했습니다. 그는 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와 그의 탐욕스러운 아내는 항상 저를 늙어가는 감상적인 여자,
돈과 거절 못하는 도움의 원천. 방해가 될 때 그냥 치워버릴 수 있는 걸어다니는 지갑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지갑이 계산할 줄 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견인차는 해가 지평선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1시간 반 만에 도착했습니다. 도시로 돌아오는 길은 길고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이따금씩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차가운 유리창에 머리를 기댄 채 조는 척했습니다. 제 안에는 잠도 평온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윙윙거리는 서리 같은 공허함이 있었고 그 중심에서 저는 행동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질 무렵에야 5층에 있는 우리의 낡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시골의 넓은 공간을 겪고 난 뒤라 그런지 이곳의 공기는 답답하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길과 걱정에 지친 민주는 머리가 아프다며 바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천장등을 켜지 않고 식탁 위에 작은 조명만 켰습니다. 그 부드러운 노란 불빛 아래서 저는 외투 주머니에서 싸구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증거물. 저는 그것을 끄고 우리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낡은 식탁보 더미 아래 장롱 깊숙한 서랍에 숨겼습니다. 그곳은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짧고 성급한 소리. 저는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러갔습니다. 문 앞에는 지훈과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그토록 진심 어린 걱정과 감동적인 염려가 담겨 있어서 순간 저는 그들의 재능에 거의 감탄할 뻔했습니다. 거의. 어머님, 수진이 한 걸음 다가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녀에게서는 비싼 향수와 불안의 냄새가 났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오셨어요? 정비사는 뭐라고 하던가요? 아직 정비사는 안 불렀어. 저는 그녀의 팔에서 벗어나며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들어오너라. 그들은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아파트를 둘러보며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보통 가방을 두는 현관 구석을 재빨리 날카롭게 훑어보았습니다. 가방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선이 아주 미세하게 긴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주무셔. 편두통이 있으시대. 저는 주전자를 가스레인지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차 마실래? 차가 문제예요. 엄마? 지훈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들을 걱정하는 척 위장했지만 억눌린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견인차 기사들 말고 저한테 바로 전화하셨어야죠. 제가 괜찮은 사람들 찾아보면 현장에서 바로 고쳤을 텐데요. 그는 자신의 무능한 늙은 부모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유능한 남자의 역할을 하며 크고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찻잔을 꺼냈습니다. 그의 모든 말은 거짓말이었고 저는 그 거짓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즐기고 있었습니다. 정말 안 됐네요. 수진이 의자에 앉아 연극처럼 한숨을 쉬며 말을 받았습니다. 주말을 다 망쳤어요. 저희는 두 분이 푹 쉬시길 바랐는데 지금 거기 공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저는 그녀의 완벽한 손톱 관리 상태를, 지난 생일에 제가 선물해준 바로 그 가느다란 금목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신선한 공기에 대해 말했지만 저는 우리 차를 고갯길 아래로 밀어버렸어야 할 화물차의 배기가스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기계라는 게 다 그렇지. 지우는 초조하게 부엌을 서성거렸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다른 정비소로 갔어야 했다고. 공식 서비스 센터는 돈만 비싸게 받고 일은 대충 한다니까요. 내일 제가 한바탕 난리를 쳐야겠어요.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의 관이 될 뻔했던 차에 대한 걱정을 너무 지나치게 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제가 불평하고 한탄하며 망쳐버린 주말과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해 슬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 아는 엄마, 부드럽고 유순하며 약간 감상적인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감정을 쉽게 예측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여자.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저 차를 우려내고 있었습니다. 제 움직임은 차분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제 침묵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익숙한 시나리오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엄마, 좀 속상해 보이시네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살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차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쇠붙이잖아요. 두 분이 무사하신 게 중요하죠. 두 분이 무사하신 게 중요하죠. 이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총성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평온한 명료함만이 있었고 다행히도 그는 그것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피곤함만을 보았습니다. 수지는 언제나처럼 남편을 도우러 나섰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그녀의 차갑고 잘 관리된 손을 제 손 위에 얹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독을 탄 꿀처럼 교활하고 달콤했습니다. 수리비는 저희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지훈 씨가 아는 사람들에게 말해서 부품을 좀 더 싸게 구해볼게요. 저희가 두 분 차 없이 지내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의 순간. 그들은 저를 보며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았습니다. 위로하고 등을 토닥여줘야 할 불쌍하고 실망한 늙은 여자. 그들은 지금 저의 가장 큰 문제가 낡은 소나타 수리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 작고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끔찍하고 용서할 수 없는 다른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좀스럽고 한심하고 어리석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반박할 수 없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미 다른 장기판에 앉아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자신들의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저는 손을 치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걱정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지우는 약간 긴장이 풀린 듯 했습니다. 그는 늙은 엄마가 미끼를 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를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엄마, 그가 현관으로 향하며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제 가방 어디 있어요? 내일 아침에 운동 가야 해서 가져가야겠어요. 방에 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차에서 가져왔어. 저는 거실로 들어가 그의 검은 가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거의 탐욕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손잡이를 굳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열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차피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 물어볼 수 없었고 그 침묵은 어떤 비명보다도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휘발유 냄새에 놀란 늙은 엄마가 잊혀진 가방에서 나는 어떤 삐소리에는 그냥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저의 어리석음, 저의 눈멀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완수되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파악했고 제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확신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가방을 회수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며 수지는 다시 저를 껴안았습니다.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푹 쉬세요, 어머님. 다 잘 될 거예요. 저는 그들 뒤로 문을 닫고 등에 기댔습니다. 아파트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지만 이제는 다른 정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방문은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한심한 연극, 그들의 거만한 걱정,
저의 약점에 대한 그들의 절대적인 확신, 이 모든 것이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제 손에 무기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늙은 여자를 퇴물 취급했지만 그들에게 새 많은 법을 가르쳐 준 것이 누구인지는 잊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에 등을 기댄 채 오랫동안 서서 텅 빈 아파트의 정적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저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울림, 생각을 위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차가운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유리잔에 맺히는 작은 물방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장롱 서랍 속삭으려 휴대폰은 증거였다. 직접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 하지만 무엇을 증명하는가? 의도, 시도. 그것을 가지고 경찰에 갈 수도 있었고 그들의 인생을 망치고 제 아들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깊은 곳에서 둔하고 쑤시는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경찰에 간다는 것은 제 운명을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기고 그들이 우리 가족의 더러운 부분을 파헤치게 하고 제 비극을 수사 기록과 재판의 공개적인 사실로 만드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희생자의 길이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자신을 희생자로 느끼지 않았다. 게다가 저는 그 휴대폰이 너무 단순하고 원시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어떻게를 설명했지만 왜를 설명하지는 못했다. 저는 제 아들을 알았다. 그는 약하고 버릇없고 감사할 줄 몰랐지만 저는 그를 단순한 이익을 위해 냉혹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괴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생명보험금. 그래, 상당한 액수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짓을 할 만큼 충분했을까? 무언가 다른 것, 더 크고 더 절박한 것, 제가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어야 했다.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의 계획뿐만 아니라 그의 동기도 알아야 했다. 저는 전체 그림이 필요했고 진실이 필요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알고 있었다. 그의 전화번호는 제 지능형 손전화에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저는 지훈의 출생 증명서와 제 첫 예금 통장들과 함께 보관하던 낡고 다른 수첩에서 그를 찾았다. 최경수. 20년 전 제 손으로 직접 쓴 그의 이름이 누렇게 변한 페이지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다. 최경수, 나의 오랜 친구, 나의 동업자, 숫자를 건조한 자료가 아니라 음악처럼, 살아 숨쉬는 체계처럼 보았던 천재적인 물류 전문가. 우리는 함께 이 회사를 만들었다. 그는 회사의 두뇌이자 심장이었고, 저는 회사의 기반이자 버팀목이었다. 그러다 지훈이 젊고 야심차고 제가 학비를 대준 명문대 졸업장을 든 채로 그는 새로운 최적화 방법과 젊은 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말을 들었다. 저는 그가 최경수를 밀어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조용히 피 흘리지 않고 한 걸음씩. 저는 늙은 동업자에게 이제 쉴 때가 되었다고 아들, 나의 희망인 그가 잘 해낼 것이라고 설득했다. 최경수는 단 한마디의 비난도 없이 조용히 떠났다. 그는 그저 깊고 조용한 슬픔이 담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은 지금도 가끔 제 꿈에 나타난다. 저는 아들의 성공이라는 환상을 위해 그를 배신했고 이제 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다. 씁쓸한 아이러니였다. 저는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 하나하나가 관자놀이에서 울렸다. 저는 그가 받지 않거나 전화를 끊거나 저를 욕할 것이라고 각오했다. 저는 그럴만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익숙하고 약간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최경수 씨.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박서연입니다. 전화기 저편에 침묵이 흘렀다. 저는 그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도움이 필요해서요. 우리는 다음 날 도시 외곽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
그곳은 아직도 투박한 유리잔에 차를 내주고 어린 시절처럼 빵 굽는 냄새가 나는 곳이었다. 최경수는 늙어 있었다. 머리는 완전히 희끗해졌고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했다. 날카롭고 주의 깊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는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저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사과하러 왔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을 내려다보며 시작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러요. 제가 눈이 멀었어요. 최경수 씨. 저는 친구이자 천재적인 동업자를 버릇없는 아이의 야망과 맞바꿨어요. 우리가 함께 세운 것을 무너뜨리고 그가 받을 자격이 없는 왕좌에 앉도록 내버려뒀어요. 저는 나쁜 친구였고 더 나쁜 사업가였어요. 그는 말이 없었다. 저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고소하다는 표정이 없었, 그저 오래된 슬픔만이 있을 뿐이었다. 왜 제게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서연 씨? 그가 조용히 물었다. 그 애가 모든 것을 망쳤을까봐 두려워서요. 저는 숨을 내쉬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제게 멋진 보고서를 보여주고 성공에 대해 말하지만 제 마음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어요. 저는 진실을 알아야 해요. 부탁이에요. 우리 옛 회사의 속을 들여다봐 주세요. 진짜 숫자를 봐주세요. 당신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에게 휴대폰에 대해 고갯길과 화물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제가 그를 끌어들일 권리가 없는 저만의 지옥이었다. 저는 그에게 다른 이유를 주었다. 재정적 부정에 대한 의심.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제 눈에서 단순한 주주의 걱정 이상의 것을 보았다. 그는 절망을 보았다. 알겠습니다. 그는 긴 침묵 끝에 말했다.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 회사가 한때 어떠했는지에 대한 기억을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 후 며칠은 끝없는 기다림으로 변했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아파트를 서성거리고 민준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차에 대한 그의 질문에 대답하면서도 제 정신은 오직 최경수에게서 오는 전화와 드문 메시지에만 쏠려 있었다. 그는 밤에 한때 자신이 직접 만들어 놓았던 보안 체계의 낡은 허점을 이용해 일했다. 연료비 보고서에서 불일치 발견. 첫날 그가 문자를 보냈다. 창고 재고가 회계 장부와 맞지 않음. 둘째 날 메시지가 왔다. 불안한 신호들이었지만 저는 각오하고 있었다. 저는 횡령, 개인 계좌로의 단순한 자금 유출 정도를 생각했다. 진실은 훨씬 더 끔찍했다. 닷새째 되던 날, 그가 직접 전화했다. 늦은 저녁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되어 있었다. 서연 씨, 만나야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우리는 책으로 가득 찬 그의 작은 부엌에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도표와 표로 빛나는 휴대용 컴퓨터 화면이 놓여 있었다. 저는 횡령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고 말했다. 그가 돈을 어디에 숨기는지 찾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상황은 훨씬 더 나쁩니다. 그는 휴대용 컴퓨터를 제 쪽으로 돌렸다. 그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 아니, 그게 핵심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았지만 무서운 숫자에 혼돈만 보일 뿐이었다. 최경수는 설명하기 시작했다.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마치 치명적인 진단을 내리는 의사처럼. 그는 수십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유령 회사들과의 위험한 거래, 존재하지 않는 자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 수년간 예산의 구멍이 커지는 것을 숨겨왔던 거짓 보고서에 대해 말했다. 그는 제게 진짜 대차대조표를 보여주었다. 빨갛고 위협적이며 재앙을 외치는 숫자들. 이건 회사가 아닙니다. 서연 씨.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이건 카드 돌려막기예요. 반년 전에 이미 무너졌어야 했어요. 겨우 버티고 있는 건
지난주에 그가 받아낸 마지막 대출 덕분입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2주, 최대 3주 안에 계좌는 압류되고 완전한 붕괴가 올 겁니다. 파산이죠.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제 안에 얼음이 점점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랬구나. 이게 원인이었어. 보험금, 제가 속삭였다. 네? 뭐라고요? 최경수가 되물었다. 아버지와 제 목숨에 대한 생명보험금이요. 제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액수가 클 텐데요. 그는 창백해졌다. 서연 씨,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질문에 대답해줘요. 최경수 씨. 그는 빠르게 자판을 두드렸다. 잠시 후 그는 공포에 찬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다. 매우 큽니다. 그의 개인 대출 빚을 갚고 수십억 원을 챙겨 해외로 도피하기에 충분한 액수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이중의 배신이었다. 그는 탐욕스러워서 저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무능력했기 때문에 저를 죽이려 했다. 제 평생의 사업을 완전히 파탄으로 이끌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것 외에 다른 출구를 찾지 못한 무능하고 한심한 실패자. 제 죽음은 그의 수치의 흔적을 덮고 창업자들의 사망 후 갑작스러운 위기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고 돈을 갖고 도망쳐 모든 직원, 채권자, 동업자들이 잿더미를 처리하게 하려는 시선을 돌리기 위한 소란, 커다란 비극이 되어야 했다. 이것은 단순한 탐욕보다 더 끔찍했다. 이것은 나의 유산, 나의 삶, 내가 나 자신과 우정, 시간을 희생하며 이룬 모든 것에 대한 파괴였다. 그리고 그 생각에 제 안에는 불타버린 차가운 공허함과 시베리아의 서리처럼 조용한 분노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저는 조용히 딸깍 소리를 내며 휴대용 컴퓨터 덮개를 천천히 닫았다. 제 아들의 수치를 증명하는 도표와 숫자들이 사라졌지만 그것들은 제 의식 속에 영원히 각인되었다. 최경수는 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말없는 질문이 담겨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마워요. 제 목소리는 낮게 잠겼지만 단호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제가 집에 돌아온 것은 자정이 훨씬 넘어서였다. 민주는 자고 있었다.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조용한 아파트에 울려 퍼졌다. 저는 불을 켜지 않았다. 더듬거리며 마치 눈먼 사람처럼 저는 창고로 들어가 낡은 의자 위에 서서 다락으로 손을 뻗었다. 그곳 가장 깊은 구석, 누렇게 변한 신문 더미와 할머니의 장롱에서 나던 나프탈렌 냄새를 아직 기억하는 낡은 모직 담요 아래에 그것이 있었다. 빗발엔 끈으로 묶인 두꺼운 판지로 된 무거운 서류철. 저는 그것을 내려 먼지를 털어냈다. 안에는 제가 모든 사람, 특히 제 자신으로부터 그토록 애써 숨겨왔던 제 인생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었다. 계약서, 수표, 영수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유한회사 지운 물류의 정관 서류. 저는 첫 페이지를 열었다. 흑백으로 공증인의 유려한 필체로 설립자, 박서연. 지분 60%라고 적혀 있었다. 최경수, 지분 40%. 나중에 최경수가 떠날 때 저는 지훈의 설득에 넘어가 그의 지분을 매입했지만 아들의 이름으로는 하지 않았다. 저는 그것을 제 이름으로 등록했다. 마치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어떤 자기 보존 본능이 저를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처럼 저는 유일한 소유주였다. 지훈은 그저 대표이사, 멋진 직함을 가진 고용된 경영자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 돈, 주인의 역할에 너무 익숙해져서 실제로는 누가 모든 실을 쥐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리고 나도 거의 잊을 뻔했다. 저는 스스로 그림자, 조용한 투자자, 그저 도와주는 엄마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저는 시간이 묻어나는 이 누런 종이들을 꺼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이것은 나의 권리, 나의 힘이었다. 아침에
민준이 아직 자고 있을 때 저는 정대현 변호사에게 전화했. 그는 제 아버지 시절부터 일을 처리해온 늙은 변호사였다. 그는 구식의 사람으로 말이 없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꼼꼼했다. 정 변호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박서연입니다. 박 대표님. 그의 목소리는 낡은 문처럼 삐걱거렸다.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 이름으로 100%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로서 지운 물류를 거래하는 은행과 회사 공식 우편으로 전자우편 한 통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없었다. 오직 업무적인 집중력만이 있었다. 저는 밤새 잠 못 이루는 침대에 누워 작성한 문구를 그에게 구술했다. 모든 단어는 검토되었고 모든 문장은 다듬어졌다. 회사 정관 제5조 5항에 따라 본인은 회사의 유일한 설립자 및 소유주로서 회사의 재무 및 경영 활동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내부 감사를 개시합니다. 감사 기간 동안 본 통지문을 수령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일반 직원급여 지급 및 필수 세금 납부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기업 계좌 및 자산의 모든 지출 거래는 동결되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수행하는 모든 거래는 저의 개인적인 서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구에 확신하십니까? 박 대표님? 정 변호사가 확실합니다. 제가 대답했다.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를 올렸다. 그리고 며칠 전 수진이 앉아 수리비를 찾아주겠다며 동정적으로 제 손을 쓰다듬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았다. 저는 진한 홍차 한 잔을 따르고 기다리기 시작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볼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것을 아주 세세하게 상상할 수 있었다. 여기 수진이 친구들과 함께 비싼 식당에 앉아 새로 산 이탈리아 가구에 대해 즐겁게 제잘거리고 있다. 그녀는 종업원에게 황금색 신용카드, 그녀의 모든 변덕을 결제해주던 바로 그 법인 카드를 건넨다. 1분, 2분. 종업원이 당황한 얼굴로 돌아온다. 죄송합니다만 은행에서 거래를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얼굴에서 천천히 사라진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함, 그 다음에는 짜증, 그 다음에는 친구들 앞에서의 굴욕감, 그리고 여기 지훈. 그는 한때 최경수가 차지했던 사무실의 거대한 가죽 의자에 앉아 있다. 그는 피할 수 없는 일을 며칠 더 미루기 위해 채권자 중 한 명에게 긴급 송금을 시도한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확신하며 버튼을 누르고 화면에 빨갛고 무자비한 글자를 본다. 거래 거절, 계좌 동결. 그는 은행에 전화하고 직원에게 소리치며 설명을 요구한다. 그리고 전화기 저편에 정중하고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단조롭게 제 편지 내용을 읽어준다. 대주주 박서연님의 지시에 따라. 그 순간 거짓말과 저의 침묵 위에 세워진 그의 세계는 무너졌다. 저는 제 낡은 부엌에 앉아 뜨거운 차를 마시며 바로 그 순간 그들의 호화로운 제 돈으로 산 아파트를 덮친 충격파를 거의 물리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타격은 정확하고 파괴적이었다. 그것은 그들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목숨보다 더 중요했던 것, 그들의 지위, 그들의 돈, 그들의 성공적인 외관을 겨냥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즉시 모든 것을 이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은행의 실수가 아니었다. 내가 게시한 내부 감사라는 문구는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고장 난 차, 잊혀진 가방, 그리고 이제 동결된 계좌. 그들의 배신의 지도 위에 찍힌 세 개의 점이 하나의 직선으로 연결되어 바로 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안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용한 전쟁은 끝났다. 이제 그들은 이곳으로 올 것이고 이것은 공개적인 전투가 될 것이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는 차를 다 마시지 못했다. 날카롭고 격렬한 초인종 소리가 아파트의 정적을 갈랐다.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단추를 누른 손가락은
신경질적인 발작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다 초인종 소리에 나무문에 주먹으로 내리치는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가 더해졌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찻잔을 헹궈 건조대에 놓았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다. 기다리게 두자. 좁은 계단 공간에서 그들의 공포가 절정에 달하게 두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절박해졌을 때 저는 가서 열쇠를 돌렸다. 그들은 저를 거의 쓰러뜨릴 뻔하며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가면은 무너졌다. 더 이상 걱정스러운 표정도 달콤한 미소도 없었다. 제 앞에는 구석에 몰린 2마리의 짐승이 서 있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하고 분노에 차 있었고 입술은 픽이 없는 가는 선으로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지우는 온통 붉은 반점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거칠게 숨을 쉬었다. 그의 눈은 마치 덤벼들 적을 찾는 것처럼 방안을 미친 듯이 헤맸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는 인사도 옷도 벗지 않고 문지방에서부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어떻게 친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저는 그들의 타는 듯한 시선을 등에 느끼며 말없이 그들을 지나쳐 부엌으로 갔다. 저는 제 영역, 제 식탁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곳이 나의 요새였다. 저는 제 의자에 앉아 손을 테이블 위에 모으고 침착하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건지 아세요? 그가 저를 따라 부엌으로 뛰어들어왔다. 모든 걸 망쳤어요. 제 인생 전부를, 제 회사를요. 제 회사. 그는 내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냉정하게 그 사실을 마음속에 새겼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주인 행세를 해서 스스로도 그렇게 믿게 된 것이었다. 내가 몇 년 동안 이걸 세웠는데,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렸는데 당신이 펜 한 번 놀려서 모든 걸 파괴했어. 왜요? 왜 그랬어요, 엄마? 그는 분노와 무력감에 거의 울부짖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제 작은 부엌을 이리저리 서성거렸다. 그의 비싼 양복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연극 의상처럼 보였다. 그 밑에는 장난감을 망가뜨린, 겁에 질린 약한 남자가 있을 뿐이었다. 수지는 더 똑똑했다. 그녀는 소리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다른 전략을 선택했다. 그녀는 천천히 식탁으로 다가와 의자를 빼고 제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얼굴에 슬픔과 동정을 표현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눈은 유리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어머님, 그녀가 조용하고 교활하게 시작했다. 어머님이 혼자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차 때문에 망쳐버린 주말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겠죠. 피곤하신데 어떤 늙고 원한에 찬 사람이 그걸 이용한 거예요. 어머님께 나쁜 말을 하고 머릿속에 이런 끔찍한 생각을 심어준 거죠. 그녀는 최경수를 의미하고 있었다. 그녀는 저를 정신 나간 늙은 여자, 복수심에 불타는 늙은이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했다. 그것은 너무나 예측 가능하고 한심했다. 저희는 어머님 가족이잖아요. 그녀는 제 손을 잡으려 하며 연극을 계속했다. 저는 테이블에서 제 손을 천천히 치웠다. 낯선 사람이 아니라 저희를 믿으셔야죠. 그 사람은 그냥 지훈 씨의 성공을 질투하는 거예요. 모든 걸 망치고 싶어 하는 거죠. 그의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실수였다고 말씀하세요. 그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모든 걸 취소하세요. 저희가 다 해결할게요, 어머님. 저희가 다 바로잡을게요. 저는 침묵했다. 저는 마치 유리 밑에 곤충을 보듯 그들을 보았다. 저는 모든 것을 보았다.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거짓말, 저의 약점을 찾아내고 익숙한 단추인 죄책감과 모성애를 누르려는 그들의 필사적인 시도. 하지만 단추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다. 기계는 영원히 고장났다. 제 침묵은 지훈을 완전히 이성을 잃게 만들었다. 그의 분노는 절박한 애원으로 바뀌었다. 그는 수진 옆 의자에 주저앉았다.
엄마, 제발요. 그는 새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던 어린 시절처럼 칭얼거렸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전 노력했다고요. 밤낮으로 일했어요. 두 분 부족함 없이 지내시게 하려고, 엄마가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게 하려고요. 이 모든 게 엄마를 위한 거였어요. 저한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고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엄마는 모두를 실직자로 만들고 있어요. 그들을 생각하세요. 저를 생각하세요. 그는 자신의 책임감과 직원들의 안녕에 대해 말했지만 제 눈앞에는 최경수의 보고서가 보였다. 수백억의 구멍, 가짜 송장. 그가 나의 신뢰 위에 세운 파멸이 예정된 피라미드가 보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비난하고 설득하고 조종하고 위협했다. 저는 그들이 실컷 말하게 내버려 두었다. 저는 그들이 모든 독, 모든 공포, 모든 거짓말을 쏟아내도록 허락했다. 저는 미동도 않고 앉아 있었고, 제 침묵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더 짙어졌다. 그것은 부엌을 가득 채우며 그들의 외침을 밀어내고 무의미한 소음으로 만들었다. 마침내 그들은 지쳤다. 정적이 찾아왔다. 무겁고 윙윙거리는 정적. 그들은 둘 다 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은 절박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모든 논거를 다 써버렸고 이제 저의 말, 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제 수를 두었다.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저는 그저 몸을 숙여 아침에 증거물을 옮겨놓은 부엌 식탁 서랍을 열고 그것을 꺼냈다. 싸구려에 특징 없는 단추식 휴대폰. 천천히 정적 속에서 거의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큰 소리를 내며 저는 그것을 윤이 나는 식탁 표면 위로 밀었다. 그것은 미끄러져 그들 바로 앞에서 멈췄다. 저는 그들의 시선이 그것에 떨어지는 것을, 그들의 동공이 확장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즉시 알아보았다. 저는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며 시체처럼 잿빛 반점이 남는 것을 보았다. 지훈이 마치 타격을 기다리는 것처럼 어깨를 움츠리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숨을 멈췄다. 그러고 나서 저는 다시 서랍에 손을 넣어 종이 2장을 꺼냈. 저는 그것들을 휴대폰 옆 식탁 위에 놓았다. 위에는 지훈이 지난달에 그토록 자랑스럽게 제게 보여주었던 광택나는 컬러 보고서가 있었다. 위로 향하는 아름다운 도표, 인상적인 숫자들이 적힌 비싼 종이에 인쇄된 보고서, 어지러울 정도의 수익에 대한 보고서. 그 밑에는 다른 종이가 있었다. 최경수가 복사한 것, 흑백의 무자비한 회사의 실제 대차대조표가 담긴 표. 마지막 숫자가 검은에도 테두리로 둘러싸인 표. 그 앞에는 거대한 마이너스 기호가 붙어 있었다.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파산의 증거. 그들은 제 부엌 식탁 위의 3가지 물건, 휴대폰, 거짓말, 그리고 진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눈에서 희망의 마지막 불꽃이 꺼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그냥 창백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낡은 회반죽처럼 부서져 내렸다. 성공한 사업가와 그의 화려한 아내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밑에서 작고 겁에 질린 사기꾼들의 벌거벗고 추악한 얼굴이 드러났다. 그들은 깨달았다. 그들은 제가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뿐만 아니라 왜 그랬는지까지. 그리고 그 알은 어떤 비난보다도 더 무서웠다. 그것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끝이었다. 부엌의 정적은 타르처럼 끈적해졌다. 낡은 냉장고마저 윙윙거리는 소리를 멈춘 듯 했다. 지호는 식탁 위의 3가지 물건을 바라보았다. 휴대폰, 가짜 보고서, 진짜 잔고. 그리고 그의 얼굴은 축축한 진흙색으로 변했다. 수지는 천천히 마치 소리를 낼까 두려운 듯 저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가식도 없었다. 오직 동물적이고 원초적인 두려움만이 있었다. 저는 이제 그들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울고 무릎을 꿇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저는 다시 그들을 과소평가했다. 아니, 그들의 절망의 깊이를 과소평가했다. 구석에 몰린 짐승에게서는 뉘우침이 아니라 마지막 미친 공격성이 깨어난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서 무언가 변했다. 공포는 차갑고 열에 들뜬 결의의 자리를 내주었다.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섰고 의자가 넘어져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나는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는 저를 보지 않고 제 어딘가 너머를 보며 씩씩거렸다. 너와 그 늙은 노망난 영감이 모든 걸 망치게 두지 않을 거야. 이건 내 회사야. 내 거라고. 그는 수진의 손을 잡고 그녀를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더니 더 이상 말없이 아파트에서 그녀를 끌고 나갔다. 현관문이 쾅 닫혔다. 저는 혼자 남았다. 저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저는 이것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그들의 마지막 필사적인 수 파멸을 앞둔 자들의 마지막 도박이었다. 저는 그것이 어떤 것일지 알고 있었다. 늙은 노망난 영감. 그는 최경수를 의미했다. 지우는 모든 것을 그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를 사보타조, 위조, 체계 해킹으로 고발하려 할 것이다. 그는 저를 원한에 찬 전 직원의 영향력 아래 놓인 정신 나간 늙은 여자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것이 정보의 출처와 저를 불신하게 만들 유일한 기회였다. 최경수가 예측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는 방어할 겁니다, 서연 씨. 그가 보고서를 보여주며 제게 말했었다. 그의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그는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다음 날, 제 변호사인 정대현 씨는 지훈이 대표이사로서의 남은 권한을 이용해 소액주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알려왔다. 그들은 오래된 동업자 3명으로 작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지훈을 신뢰하고 그가 먹여주는 아름다운 보고서만 보아온 사람들이었다. 회의 목적은 전 직원 최 씨의 적대적 회사 탈취 시도 및 주주 박 씨 의사결정 능력 없음의 협조에 대한 논의로 명시되었다. 의사결정 능력 없는 주주. 제 친어머니를 말이다. 이것은 비열하다기보다 전문적이었다. 차갑고 계산된 타격. 회의는 사무실의 메인 회의실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벽에는 창업자들, 즉 저와 최경수의 사진이 걸려있는 바로 그 방이었다. 지훈이 그 세월 동안 한 번도 떼지 않은 사진들. 저는 최경수와 함께 그곳에 도착했다. 우리가 들어갔을 때 모두 이미 모여 있었다. 3명의 주주, 위험있고 심각한 표정의 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다. 지훈과 수지는 영탁이 옆에 서 있었다. 우리를 보자 지훈은 자신감 있는 미소 같은 것을 입가에 띄었다. 그는 제 세상을 만난 듯했다. 그는 다시 대표이사, 상황의 주인이었다. 아, 우리 공모자들 오셨네. 그가 연극적인 조롱을 섞어 큰 소리로 말했다. 앉으시죠. 마침 당신들의 파괴 활동에 대해 논의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저와 최경수는 말없이 테이블 끝 빈 의자에 앉았다. 지훈은 발표를 시작했다. 그것은 훌륭했다. 저는 그의 연기 재능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열정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했다. 그는 화면에 지난 며칠간 그가 조작한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최경수의 컴퓨터에서 보낸 것처럼 위조된 전자우편들, 그가 경쟁사에게 회사 데이터베이스를 팔겠다고 제안하는 내용, 서버 기록을 변경하여 최경수가 조사를 하던 바로 그 시간에 비인가 접속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기록들. 그는 교활한 음모의 그림을 그렸다. 늙고 원한에 찬 직원이 성공적인 사업을 파괴하고 복수하기로 결심했고 그 도구로 최근 정신 상태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나이든 순진한 어머니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주주들은 그의 말을 들었고 그들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그들은 저와 최경수에게 무겁고 비난하는 시선을 던졌다.
수지는 남편 옆에 서서 슬프게 입술을 오므리고 고개를 저으며 충실하고 비탄에 잠긴 아내 역할을 했다. 바로 이 때문에 여러분, 지훈이 연설을 마무리했다. 제 어머니가 이 사람의 영향 아래 시작한 계좌 동결은 우리 회사를 파괴하려는 그의 악마 같은 계획의 마지막 단계에 불과합니다. 저는 모든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박서연 씨를 회사의 모든 업무에서 긴급히 배제하고 그녀의 지분을 이사회 신탁관리로 넘기는 제 결정을 지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는 끝마쳤다. 회의실에는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주주 중 한 명, 가장 나이가 많고 존경받는 이가 헛기침을 하고 저를 돌아보았다. 박서연 대표님, 그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공식적이었다. 변명할 말이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섰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다. 저는 완전히 평온함을 느꼈다. 제 안의 얼음은 화강암으로 변해 있었다. 네, 제가 조용히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의 거짓말을 반박하지 않았다. 저는 최경수를 변호하지 않았다. 저는 그저 제가 가져온 얇은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여기, 여러분, 지난 3년간의 회사에 대한 완전하고 철저한 재무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말했다. 화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이 직접 수행한 진짜 감사입니다. 여기에 모든 숫자는 문서로 증명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손실계약, 무담보대출, 그리고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진짜 상황, 바로 파산입니다. 저는 그들이 이 정보를 소화할 몇 초의 시간을 주었다. 지훈의 얼굴이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의 자신감에 첫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했다. 이 건조한 재무 상황에 작지만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제 아들이 회사를 이런 상태로 만들고 그것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손가방에서 지능형 손전화를 꺼내 버튼 하나를 누르고 테이블 위에 놓았다. 확성기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녹음 때문에 왜곡되었지만 완전히 알아볼 수 있었다. 공황 상태에 갈라지는 목소리. 빌어먹을 왜 고장난 거야? 그 사람들 갓길에 서 있다고? 아니, 고갯길까지 못 갔어. 뭘 어떡하냐니. 당장 돌아서 거기서 꺼져, 제기랄. 그냥 사라지라고. 내가 사라지랬잖아. 그것은 바로 화물차 운전사에게 건 전화였다. 제가 차고장에 대해 알린 직후 그가 건 전화. 천재적인 최경수가 그 싸구려 일회용 휴대폰 기억장치에서 복구해낸 전화. 제 살인을 계획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회의실의 죽음 같은 정적 속에서 메아리 쳤다. 저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보았다. 그는 종이처럼 하얗게 서 있었다. 입은 반쯤 벌어져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작은 휴대폰을 마치 방울뱀인 것처럼 쳐다보았다. 파괴는 완전하고 절대적이었으며 그에게 가장 끔찍하게도 자초한 것이었다. 아무도 그를 함정에 빠뜨리지 않았다. 아무도 비방하지 않았다. 그 자신이 자신의 판결을 내렸고 모두가 그것을 들었다. 저는 단추를 눌렀고 녹음이 끊겼다. 제 아들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귀가 먹먹한 정적 속으로 사라졌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무도 지훈이나 수진을 보지 않았다. 모두 저를 보고 있었다. 세 명의 주주, 많은 것을 겪은 나이 많고 경험 많은 남자들이 충격과 혐오, 그리고 어딘가 뒤늦은 존경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다. 정적을 깬 것은 제게 질문을 던졌던 바로 그 나이 많은 주주였다. 그는 천천히 힘겹게 무거운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섰다. 그는 지훈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제게 다가와 제 손을 그의 두 손으로 잡고 짧고 힘주어 악수했다. 박서연 대표님, 그가 조용히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둔 것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니, 회사에 남은 것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판결은 재판 없이 더 이상의 조사 없이 내려졌다. 그 악수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나의 정당함에 대한 인정, 내 아들에 대한 불신, 그리고 지지에 대한 약속. 저는 지훈을 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저는 그가 움츠러들고 허세와 거짓말로 세운 그의 세계가 이 치명적인 침묵의 무게 아래 먼지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저는 테이블에서 제 서류와 휴대폰을 챙겨 뒤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다. 최경수가 저를 따라 나섰다. 제 등 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후로 반년이 지났다. 오늘 저는 별장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을을 사랑하는 바로 그 맑고 서늘한 날입니다. 공기는 투명하고 톡 쏘며 썩은 잎사귀 냄새, 먼 굴뚝에서 나는 연기 냄새, 그리고 기억처럼 톡 쏘고 씁쓸한 무언가의 냄새가 납니다. 하늘은 높고 빛이 바랬으며 그 배경으로 자작나무의 앙상한 가지들은 숙련된 손으로 그린 검은 그림처럼 보입니다. 저는 전지가위를 들고 정원을 걷고 있습니다. 집안은 조용합니다. 민주는 낡은 담요를 덮고 베란다에서 졸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모든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모든 것은 지훈의 재정적 사기와 끔찍한 수치로 귀결되었습니다. 그 암만으로도 그에게는 충분히 벅찼습니다. 그는 이 반년 동안 늙었고 자신 안에 갇혔습니다. 저는 그의 고통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자비입니다. 지훈과 수진에 관해서는 그들의 이름은 이제 가끔 범죄 뉴스에 등장합니다. 수사관, 변호사, 채권자들이 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좌는 압류되었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그들의 호화로운 삶은 비눗방울처럼 터져버렸고 뒤에는 더러운 얼룩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지 않습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멈췄습니다. 나머지는 법과 그들에게 양심이 있다면 그들 자신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저는 썩은 충치를 뽑아내듯 그들을 제 삶에서 뽑아냈습니다. 아팠습니다. 네. 하지만 그 후에는 안도감과 공허함이 찾아왔고 그 공허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롭고 건강한 무언가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최경수가 맡았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제게 전화해서 전략적인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가끔 한마디 거들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제 역할은 이제 관찰자, 조용한 조언자입니다. 저는 제 자식 같은 회사를 믿을 수 있는 손에 한때 제 손으로 직접 빼앗았던 바로 그 손에 맡겼습니다. 최경수는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숙련된 의사처럼 소생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한 걸음씩 그는 제 아들이 회사를 빠뜨린 부채의 구덩이에서 회사를 건져내고 있습니다. 그가 성공할지 여부는 시간이 말해주겠지만 저는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장미 덤불로 다가갑니다. 꽃은 이미 지고 잎을 떨어뜨렸고 가시 돋친 가지에는 오그라들고 검게 변한 열매만 매달려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가지 하나하나 불필요하고 마르고 병든 모든 것을 잘라냅니다. 저는 겨울을 대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미래의 개화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지가위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계산되어 있습니다. 찰칵, 그리고 또 한 번. 이 단순하고 기계적인 행동에는 놀라운 평온함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 자신과 손안의 차가운 금속, 그리고 정리해야 할 가시, 돋친 가지만이 있을 뿐입니다. 장미 손질을 마치고 저는 현관의 낡은 나무 걸상에 앉습니다. 햇살은 비치지만 더 이상 따뜻하지 않습니다.
저는 짜인 바구니에서 이 마지막 몇 달 동안 제 동반자가 된 것을 꺼냅니다. 도화책과 평범한 연필. 저는 거의 40년 동안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지훈이 태어나고 삶이 끝없는 걱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그 순간부터 일, 집, 기저귀, 그 다음에는 그의 학교, 그의 대학, 그의 사업. 저는 목적 없이, 의무 없이 그저 앉아서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잊어버렸습니다. 바라보고 보는 것을 종이 위에 옮기려고 노력하는 것. 처음에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고 나무 토막 같았고 선은 거칠고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주마다, 그리고 점차 손이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집 가장자리에 있는 자작나무들을 그립니다. 검은 자국이 있는 하얀 줄기, 텅 빈 하늘을 배경으로 한 가늘고 얽힌 가지들. 저는 사진 같은 유사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의 본질, 그들의 조용하고 강인한 아름다움을 포착하려고 노력합니다. 한 획 한 획 하얀 종이 위에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평온, 나의 침묵, 내가 되찾은 자유입니다. 저는 도화첩에서 눈을 떼고 멀리 숲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평선으로 내려가며 하늘을 부드러운 엷은 색조로 물들입니다. 곧 완전히 추워질 것입니다. 담요를 들여놓고 민준을 깨우고 난로를 피워야 합니다. 앞에는 평범하고 단순한 일들이 놓여 있고 이 단순함 속에 가장 큰 가치가 있습니다. 제 얼굴에는 저는 압니다. 미소가 없지만 마음속에는 깊고 고통스럽게 얻은 진정한 평온이 있습니다. 저는 승리자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고소함이나 환희를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신, 아주 오래전에 저였던 그 여자, 그리고 지금의 제가 된 그 여자로 느낄 뿐입니다. 그들의 배신이 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겪고 나서 제가 어떻게 여기에 서서 제 자작나무들을 바라보고 이 차갑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내일이 새로운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지가 저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을 평온하고 위엄 있게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 길을 저와 함께 걸어주시고 제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고백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겪으면서 저는 마치 제 삶을 옆에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끝나자 침묵이 유난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제가 옳게 행동했을까요? 한편으로는 저는 제 자신을 보호했고 제 평생의 사업을 구했으며 배신을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손으로 제 유일한 아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어머니의 무한한 용서와 자존감 중 무엇이 더 강할까요? 정의가 복수로 변하는 경계는 어디일까요? 저는 제 길을 선택했지만 그것이 유일하게 옳은 길이었는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런 냉정한 계산을 할 힘을 찾으셨을까요? 아니면 용서하려고 노력하셨을까요? 제 이야기, 등장인물들의 운명 또는 이야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기쁘게 읽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제 방송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매우 소중하므로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 끝 중앙에 창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클릭하시면 저희의 다른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